등기, 공시법이 등기니까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가고 요리 되는 거예요. 거기 기억본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 86년 11월 11일자 그 대법원 판례가 쓰였는데, 최소한 이제 건물이 되려면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 일단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둥이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벽이 이제 꾸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지붕이 딱 이렇게 덮여져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이제 기둥, 주벽, 그 다음에 지붕,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최소한도로 독립한 건물로 취급을 한다. 요런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래 이제 건물은 아까 토지는 한 피를 한 개라고 그랬는데, 건물에 이제 한 동을 한 개 취급을 하게 돼요. 건물은 한 동을 이제 한 개라고 부르는데, 건물의 경우는 그런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그 니은번에 씌었다시피 한 동의 건물을, 아파트를 떠올리면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 한 동의 건물을 가로 세로로 구분한 다음에 이 구분된 부분 예컨대 아파트 401호, 이런 구분된 부분을 소유권의 객체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한 동의 건물을 가로 세로 구분한 다음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분 소유, 아파트 같은 집 앞 건물을 떠올리라면 401호 소유권의 객체가 따로 되고 301호 소유자 따로 있고 그러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분 소유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수목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자,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심어졌어요. 그러면 심어져 있는 상태, 식재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이런 수목도 당연히 부동산 취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수목의 집단이 토지하고는 건물처럼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 될 수 있는가? 이게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의 부동산이 되면 토지 따로 거래할 수 있고, 수목의 집단도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거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야.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원칙은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거래할 때는 토지하고 수목을 세트로 거래를 해야 돼요. 따로따로 거래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수목의 집단을 과거에 토지하고는 따로 떼어서 수목의 집단만을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60년대 말까지. 근데 이 거래 관행, 원래는 수목은 토지 일부니까 수목을 따로 떼어서 거래하면 안 되는데, 거래 관행상 따로 떼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수십 년에 걸쳐서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70년대 들어와서 법률이 하나 제정이 됐어요. 그 법률이 이제 앞으로 민법 시간이라든가 중개사법 여러 과목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이 법에 의하면은 이런 수목의 집단도 토지하고는 따로 떼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따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따로 등기를 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냐고. 토지는 당연히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등기 따로 했겠죠. 그럼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등기를 했다 그 말은 이 수목의 집단이 등기가 따로 됐으니까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수목의 집단을 따로 떼어서 등기했다는 것은, 따라서 이제 이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런 걸 이제 통상 줄여서 임목이라 그러는데, 이런 임목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한다. 따라서 이 수목의 집단만이 소유권을 객체도 되고, 돈이 필요하게 되면 수목의 집단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게 동그라미 기억번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비용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는가? 요걸 이제 2단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임모에 법률에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수목의 집단도 얼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까? 요게 문제인데,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뭘 하면 되냐 그러면 간수법상의 공시 방법 중에, 간수법에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 중에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프린트로 써놨다시피 이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은 우리 민법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방법인데, 어떤 걸 말하는가? 이런 수목의 집단이 대외적으로 누구 소유인가를 명백하게 인식시켜주는 방법을 명인방법 그래요. 거기다 예에 드러났다시피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수목의 집단에다 이렇게 말뚝 받고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 이런 게 이제 당의 수목의 집단이 홍길동 소유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습법상의 공식 방법인 명인방법 그래요. 그러면 토지 등기 따로 되어 있고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명인방법이라는 공식 방법을 따로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인방법이라는 공식 방법을 따로 갖췄다 그 말은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공식 방법을 따로 갖췄으니까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수목의 집단하고 관습법상의 공식 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차이점이 뭐냐? 여기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방법으로서는 극히 불완전한 공식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힘자랑한다고 올라가서 여기 말뚝 다 뽑아버리면 공식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불완전한 공식 방법이다 보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란 수목의 집단은 돈 빌리고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는 저당권의 객체는 뗄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결정적인 차이니까 동그라미 니은번에 순서대로 써놨으니까 쭉 읽고 뒷페이지 넘겨서 미분리 과실이 나와요. 여기서 과실은 이제 바로 뒤에 과실이 뭔지 나오지만 일단은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여기에 사과나무가 있다. 사과나무가 여기에 달려있는 사과, 이게 이제 미분리죠. 분리가 안 되었다 해서 이런 거를 미분리 과실. 그러면 여기 이제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같은 거, 이런 거는 독립한 물건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죠. 요거는 수목의 일부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간섭법상의 공식 방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이 나무하고는 더 나아가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 취급해요. 공식 방법 따로 갖췄다 그 말은 요거하고 나무하고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 토지나 수목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공식 따로 갖췄으니까. 그러면 요게 부동산이냐 아니면은 동산이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데, 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을 부동산 취급을 해야 되느냐 동산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학자들 사이에 견해 대립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어떤 사람은 동산, 견해들은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 요리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 미분리 과실 자체는 정착물이라 보기 어렵죠. 부동산이 되려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리 과실 자체는 정착물이라 보기 어려운데, 요거는 본시 수목이 일부고 수목이 정착물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세트로 묶어서 이것도 부동산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 다만 이제 공식 방법 따로 갖췄으니까 독립한 부동산이다, 요런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에 사과 열매가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하겠지만,
요게 땅에 똑 떨어지면은 이제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미분리 상태에서 부동산 취급을 하니까 떨어지면 동산으로 바뀐다 그 말. 이렇게. 왜 이런 걸 가르쳐 주냐 그러면은 여기 부동산이 나중에 부동산이나 개론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중개사법 시간에서도 논란이 되고 첫 시간에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냐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중개대상물이 되려면은 부동산이어야 돼. 그래서 부동산이 뭔가를 민법 시간에 정확히 깨우쳐 둬야지 중개사법 공부할 때 중개대상물 공부할 때 이해하기 쉽고 부동산을 개론 공부할 때도 첫 시간 아마 부동산을 배울 건데 부동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농작물은 시행관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특히 거기 보면 1968년 6월 4일자가 판례가 하나 쓰여 있어요. 이 판례가 그렇게 시험에서도 중요해. 올 시험에도 또 출제가 됐고 근데 요거는 나중에 물권법 들어가서 거기 농작물에 쓰여있는 판례를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정돈.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마시고 부동산은 뭐를 말하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항상 줄거리 잡아야 되니까 사소한 것은 목숨 걸지 말고 사소한 것은 목숨 걸면 법 공부를 못하니까 항상 줄거리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착물은 토지에 고착돼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고 이것도 세트로 부동산 취급을 한다. 그 대신 정착물 중에서 핵심은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의 부동산 취급을 하는 정착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다.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은 원래 토지 일부에 불과하나 이것도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도 동일한 원리입각에서 이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의 경우도 외적으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거리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은 그러면 뭐냐? 법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통틀어서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따라서 부동산 이외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동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동산은 이제 중개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에서는 별로 이제 다루지를 않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들. 여기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결혼, 중개사법, 민법시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인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본시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이게 공시방법이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하고 비스무리하다. 선박의 경우는 공시방법이 등기고 자동차는 내가 자동차 구입했다. 공시방법이 뭐냐? 내가 소유자는 것이 뭐에서 공시가 되냐? 등록을 함으로써. 그거는 이미 다 알 것이고 자동차, 항공기, 그 다음에 건설기 이런 거는 내 명의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공시방법이 부동산처럼 등기 아니면 등기하고 비슷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등록을 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법적으로 취급할 때는 부동산 취급을 한다는 것.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취급을 하게 돼요. 이런 거를 부동산과 결혼해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결혼식이나 들어봤죠? 근데 이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민법 시간에 준부동산 이런 용어를 절대 쓰지 마시라는 거. 이거는 부동산과 결혼 용어예요. 결혼 시간에는 이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를 민법에서는 이게 공시방법이 등기 아니면 등록이다 보니까 본시, 선박, 항공기 이런 건 동산이에요. 동산은 공시방법이 아까 점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유가 아니라 등기 아니면 등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방법이 부동산하고 비슷하니까 선박, 항공기, 건설기는 법적으로 취급할 때 부동산 취급을 하지 그렇다고 해서 민법에서 이런 거를 준부동산에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혼 시간에 이걸 준부동산, 이거는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민법 시간에 이런 요따위 용어를 절대 쓰지 말란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금전인데 돈. 금전은 부동산이나 동산이냐? 금전도 물건 일종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정착물 아니니까 동산 취급하겠죠. 다만 금전은 휴대폰이나 무슨 텔레비전이나 이런 동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가치를 표상하는 동산한 점에서. 그러나 본질은 동산 취급한다. 그것만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낯설은 것이 주물, 종물 요건데, 앞으로 이제 물권법 들어가면 종물이란 말이 자주 튀어나와요. 요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 이 주물하고 종물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목시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손목시계를, 이 시계가 이제 손목에 차고 효용가치가 있으려면은 여기 시계에 보조적으로 시계줄이 부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물건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물건 위에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 이런 시계줄 같은 것을 종물근하고, 여기 시계 이런 거를 주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어떤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물건 위에 보조적으로 부속시킨 물건, 이 부속시킨 물건을 종물, 그 물건, 요 시계 같은 것을 주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두 번째로 물건을 분류할 때 왜 주물, 종물을 분류를 하는가? 이 주종관계 양자는 있기 때문에 양자는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갑이 시계 소유자다. 그래서 시계를 을에게 매각을 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시계에 대한 소유권만 매수에게 넘어간 게 아니고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니까 시계줄도 같이 매수에게 세트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서 주물하고 종물은 주종관계 있기 때문에 양자는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 이제 물건에서 주물, 종물을 분류하는데, 책자로 돌아가서 먼저가 요건과 관련해서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된다. 19페이지를 봐보세요. 상용에 공한다 그 말은 제일 위에 줄에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어떤 물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해야 된다. 상용이니까 계속해서.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은 종물이 아니고,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야지 종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 네 번째 줄 봐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호텔 건물이 있다. 호텔 건물이. 그럼 이 호텔 방 안에 보면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침대도 있어요. 그러면 호텔 방 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전화기, 침대 이런 것이 호텔 건물에 대해서 종물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걸 묻고자 하는데, 호텔이 주물이고 호텔 건물이 호텔 방 안에 있는 TV, 냉장고, 전화기 이런 것이 종물에 해당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바꿔 말하면 호텔 방 안에 TV, 냉장고 있다 그래서 호텔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가 높아집니까?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호텔 방 안에 TV, 냉장고, 전화기에 따라서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따라 이런 거는 호텔 건물에 대한 종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식이잖아요. 호텔은 아주 노후화된 건물인데 방 안에다가 금 몇 개, 금칠한 전화기 놔뒀다가 건물의 효용가치 높아질 일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이런 거는 종물이 아니다 그 이야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판례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을 종물로 본다 해서 특히 두 번째 사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교환 설비. 백화점 2층에 전화 교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 전화 교환 설비가 설치가 됨으로써 백화점 건물의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건물이 주물이고 백화점 2층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는 종물이다 그거고, 마지막 사례 주유소와 주유기. 주유소에 주유기가 보조적으로 부착이 돼야지 주유소는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주유소가 주물, 주유기는 종물, 판례가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논도장을 좀 찍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종물이 되려면은 주물에 대해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래 건물이 있을 때 여기에 유리창이나 또는 출입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리창이나 출입문이 있음으로써 건물의 효용가치가 분명히 높아는 져요. 여기 출입문 등이 없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 출입문 같은 것이 건물에 대한 종물에 해당이 됩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비록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용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종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독립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 되려면은 이 건물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물하고 종물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주물하고 종물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계 매각하면 시계줄도 같이 처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양자와 소유자는 동일이어야 돼요. 만약에 종물이 제3자 소유가 되면은 주물 처분하면 제3자 소유물도 같이 처분된 셈이 되니까 제3자 권리를 침해한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물하고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그 다음에 핵심은 종물의 효과예요.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니까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면 358조, 이게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주물하고 종물은 주종관계 쓰니까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요. 따라서 주물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효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358조가 예를 들어서 갑이 주유소 사장님이다. 주유소 사장님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으로부터 주유소를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돈을 1억 원을 빌렸다 그 말이야. 돈 1억 원을 빌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유소 이외에 저당권이 채권자로 설정이 됐을 때 여기에 보조적으로 부착이 되는 주유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주유기는 이 주유소에 대해서 종물에 해당이 되고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주유소 사장님이 돈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은행은 채권 회수를 해서 경매하겠죠. 그러면 주유소만 경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 효력이 종물, 주유기도 효력을 미치니까 주유기까지 세트로 경매. 그러면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주유소만 낙찰받은 게 아니라 주유기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같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게 우리 시험에 집중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걸 신경 쓰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은 뒤에 358조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쓰였는 것은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종물 이론의 유추 적용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판례가 몇 개 쓰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원래 저 주물하고 종물은 다 같이 물건이라 그 말이에요. 주물도 물건이고 종물도 물건이고, 따라서 이제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종물 이론,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이 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걸 이제 종물 이론 그러는데, 이 종물 이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종물 이론이라고 하는 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이 처분이 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이 된다. 이런 종물 이론이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건과 권리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물론 권리와 권리 사이에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거는 물건과 권리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 거기 보면 판례가 몇 개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사례, 토지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93년 4월 13일 판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나중에 자주 나오니까 또 물권법에서 배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의리란 사람이 건물 하나 짓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린 다음, 빌려면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흔히 말하는 임차권을 취득하면 돼요.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 임대인, 을은 땅을 빌려 쓰는 토지 임차인, 임차인이 여기에다 건물 짓기 때문에 건물은 임차인 소유, 토지는 임대인 소유지만 건물은 예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을이라는 애가 돈이 필요하니까 A로부터 돈을 빌면서 건물은 내 거니까 이 건물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내 돈 빌려줄 테니까 네가 안 갚을 때 대비해서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 채권자가 요구하니까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 건물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도 저당권을 미친다. 이런 판례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런 임차권과 같은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런 임차권 같은 권리를 종물하고 대응해서 요거는 권리니까, 요거 물건이니까 종물 부르고, 요거는 권리니까 이런 거를 종된 권리, 종물에 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건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게 이제 주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 이게 종물하고 똑같은 거니까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 채권회수를 해서 이 건물을 경매에 붙일 것이고, 경매에 붙이게 되면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이걸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도 낙찰자가 같이 취득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주물이의 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저당권은 종물에 미치듯이 여기서는 건물이 주물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 종된 권리, 종물하고 똑같은 거니까 저당권 효력은 임차권의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 경매 청구, 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건물을 소유한 임차권도 같이 취득한다. 이런 판례인데 이런 게 민법 시험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에 이제 써놓은 358조 요 조문하고 일맥상통한 판례라 그런 이야기야. 이런 것들을 시험에 주로 나오니까 종물 지금은 이런 걸 이전부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꾸 이런 걸 사고하라고 가르치면 이걸 외우란 소리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당 공부를 다시 집중 공부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게 주종관계 있는 것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이 개념을 자꾸 사고를 해보라는 거야.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 다음 원물과 과실. 이 과실이란 말은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물권법 들어가면 과실한 용어가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원물하고 과실로 이제 세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분류를 하는데 여기 이제 과실은 뭐를 말하느냐.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 그래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 그 과실을 발생시키는 물건을 원물이라 그래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 그 과실을 발생시키는 물건을 원물,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야. 먼저 개념과 관련해서 여기 과실은 이제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 그러기 때문에 물건이 아닌 권리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과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이 특허권의 사용료를 받는다. 그럼 이런 사용료도 과실인가? 요거는 특허권이 물건이라 권리예요. 권리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이 아니다. 그 얘기고.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주고 한 달 봉급을 받았다. 이런 봉급도 과실이냐? 이것도 당연히 과실이 아닐 것이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실에는
천연과실하고 앞으로 교재에서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천연과실하고 과실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정과실이 있는데 여기 천연과실은 책대로 돌아가세요. 거기 가로친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개념이 법규 101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 요걸 천연과실이다. 물건을 용법에서 수취하는 산출물, 요 말을 이해를 잘하면, 여기서 물건을 용법에서 수취한다 그 말은 원무로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취한다, 요걸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천연과실인데, 예컨대 소가 송아지를 출산을 했다 그 말이에요. 소가, 그러면 짐승은 민법상 물건이에요. 사람 이외의 것은 다 물건이니까 짐승이라고 표현 안 하고 민법에서는 물건,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소, 짐승은 다 물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송아지, 이런 게 천연과실. 이 소가 원물, 과실, 그 중에서 천연과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수 열매, 사과나무가 있다. 여기에 사과 열매가 날려있다. 그럼 사과나무가 원물, 여기 사과가 과실. 왜 그러느냐? 여기 사과나무 본래 용도는 사과를 수취하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로부터 이 사과를 수취했으니까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서 수취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천연과실. 그 대신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젖소로부터, 젖소도 물건이에요. 우유를 수취를 했다. 이런 우유도 천연과실이요. 젖소의 본래 용도는 젖자는 거니까. 젖소로부터 우유 수취했으니까 원물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서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해서 천연과실. 그런데 거기에 프린트물에 보면 여구란 말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뒤쪽에 보면 한자로 여구란 말이 들어있어요. 찾나요? 여구, 우유 이렇게. 여구는 이라는 소를 말해요. 이라는 소를, 젖소 말고. 그럼 똑같이 우유를 수취했다고 해서 하더라도 젖소 본래 용도는 젖자는 거예요. 우유 수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과실 되겠지만, 이라는 소로부터 우유가 나올 리도 없겠지만 우유를 수취했다, 이런 거는 천연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구는 본래 용도가 쟁기질하는 거니까 이라는 소잖아요. 젖자는 거 아니고. 따라 이런 거는 본래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우유라고 하더라도 천연과실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천연과실의 핵심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그거 깨우치라고 말이에요. 또는 거기 보면은 요걸 또 하나 예를 들어놨어요. 감상용 화분의 열매, 이렇게 사과나무로부터 사과를 수취했다. 요거는 사과나무는 본래 용도가 사과 수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를 수취하게 되면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다 수취했으니까 요 사과는 천연과실이 되겠지만, 감상용으로 화분에다가 무슨 과일나무를 딱 심어놓고 감상용으로 화분에다가 여기서 뭐 토마토라든가 사과라든가 조그마한 거 수취한다, 이런 거는 천연과실 아니에요. 요거는 용도가 과일 수취하는 게 아니라 감상용이잖아. 무슨 말 알겠나요? 따라서 천연과실은 원물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수취한다, 이리 되는데, 경제적 용법에서 수취한다고 말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것이니까 초점 여기에다 잘 맞추라고 말할게. 그런 다음에 천연과실의 핵심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원물로부터 분류하는 때 그 과실은 누가 갖게 됩니까? 요게 문제라는 건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류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소간다, 이렇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천연과실은 원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수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상식이잖아요. 이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송아지는 누구 거요? 원물의 소유자, 이 사람 거. 여기 사과는 누구 거요? 과일나무 소유자, 그 이야기예요. 원물의 소유자가 과실도 수취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원물의 소유자가 천연과실을 수취할 권리자에 해당이 된다 쭉 씌었는데, 그러나 외적으로 선의 점유자 201조부터 몇 가지 예가 들어졌죠. 이 중에서 201조 선의 점유자도 과실 수취한다.
그 다음에 587조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들, 이런 매도인도 과실을 수취한다. 얘가 물론 뭐 임차인도 있고 뭐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요 두 사람 201조하고 587조 요 둘은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 201조 요놈하고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매도인 587조 요 둘은 나중에 물권법하고 계약법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과실이 뭔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과실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 중에 천연과실은 원물을 경제적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그러면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 원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천연과실도 소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외가 좀 있다. 거기에 이제 선의 점유자라든가 매매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매도인인데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 중에 시험에서 집중 나오니까 물권법하고 계약법에서 배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법정과실은 어떤 걸 말하냐 그러면 물건의 사용 대가예요. 이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 이 사용 대가.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고, 자 임대차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이제 차임을 지불한다. 그럼 이 차임은 요 건물을 사용 대가로 받는 거죠. 이런 거를 법정과실. 또는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 가면은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을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는 토지가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땅 빌려주는 권리가 이제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빌려 쓰게 되면 땅세, 지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지료도 토지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법정과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을 한다고 말이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빌려줬다. 그 다음에 이자로 10만 원 줬다. 이런 이자도 그러면 법정과실인가?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 아까 앞에서 금전은 물건이라고, 물건 중에서 동산이라고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요 이자도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거니까 요 이자도 무슨 과실에 해당이 되고 법정 과실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법정 과실의 개념 반드시 알아두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 법정 과실이다. 뭐 차임이라든가 지료 이런 걸 말한다. 그러니까 법정 과실 책에 나오면 잡작 이런 걸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그럼 법정 과실은 누가 취득합니까? 102조 2항에 나왔는데 수취할 권리 종속권 일수비로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데,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줬어. 이렇게 임대를. 그런데 갑이 이제 을에게 임대 준 상태에서 이 건물을 A에게 매각해서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을 임차인으로부터 종래 매도인하고 종래 매도인하고 현재 소유자하고 언제까지 누가 차임을 받게 됩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수취할 권리의 존속권 일수 비율로 법정과실 취득한다, 차임을 받는다 그렇게 쓰니까 요 갑이 예를 들어서 10월 10일까지는 소유자였고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해서 등기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0일 소유권이 이전된 날 10월 10일을 기준해서 10월 10일까지는 갑이라는 사람의 을로부터 차임받고, 소유권이 넘어간 10월 10일 이후에는 새로운 소유자 A가 차임을 받고, 이런 걸 말한다. 수취할 권리 존속권 일수비율로 과실 취득한다 그 말.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해서.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사용이익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앞으로 이제 물권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사용이익이라는 법률 용어가 자주 책에서 튀어나오는데, 사용이익은 물건을 글자 그대로 현실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사용이익을 하는데, 이 사용이익하고
과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기에 사용이익의 예의를 하나 들은 것 봐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임차기인이 만료한 후에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정 과실 차임이나 지로하고 그 다음에 사용 이익은 이렇게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양자 사이에 자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을하고 토지를 빌려주기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을 체결했다. 해서 얘가 자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지대로 토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 대가로서 임대차 경우는 차임,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을 해요. 이렇게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차임이나 사용 대가를 지료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에 들어놓은 것처럼 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갑의 토지를 얘가 점유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도 나무 토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용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임대차나 지상권 같은 적법한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차임이나 지로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는 사용 이익이라고 대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 이익은 실제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 법정 과실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다만 이제 구별만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없다 보니까 차임이나 지로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용 이익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핵심 포인트는 거기 네 번째 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줄. 이거는 당사 사이에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의미를 갖고 그 다음 줄 실질은 뭐하고 똑같다? 과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 이익에 대해서도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똑같이 유치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가 96년 1월 26일자 판례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나중에 물권법 공부할 때 이 판례도 자세히 공부를 해. 따라서 기억해 둘 거. 여기에 사용이익이라는 용어가 민법서에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가?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될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차임이나 지루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사용이익은 실제로 뭐하고 똑같은 것이다? 법정 과실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프린트물에 쓰여있는 권리 주체하고 객체에 관해서 내가 한 줄 한 줄 다 가르쳐 준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줄거리만 지금 딱 가르쳐 준 거렇게. 이 줄거리만 알아도 민법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여기 프린트물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 프린트물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입문서에 들어가던 입문서에 지금 빠졌다는 거야. 요걸 모르면 민법 공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10점은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 이 프린트물을 다시 또 압축을 시켜서 기본서에다도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 공부해야 될 기본서에다도 요 내용을 압축해 또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건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이 총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아웃들은 줄거리 위주로 쭉 가르쳐 줬는데 줄거리 위주로 나중에 이제 민법을 한 두어 바퀴 돈 다음에 이 프린트물을 한번 정독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한 줄 한 줄 음미해가면서 읽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력이 확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정독해봐야 이 일을 못해요. 민법이 지금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생략해 본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가르쳐 주려면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머리에 쥐내리니까. 그러니까 줄거리만 알아도 공부하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면 요 프린트물도 여러분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막. 그러면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게. 버리지 마시고 절대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몫이니까 이제 프린트물은. 그 다음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문만을 배우고자 한다. 권리 변동 파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이 핵심인데,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항상 이걸 위험도 들어가는 거. 이 권리 변동 파트가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데, 권리 변동 핵심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권리 변동 원인이 크게 둘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 같은 거, 갑의를 폭행을 했다, 이런 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가해자는 손해배상 의무 부담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가지니까 이런 거는 중개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요게 밑에 해당이 되는 거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법률행위, 우리 시험범위 직접 들어가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뭐일까요? 이런 거는 갑이 부이다, 토지 소유자요. 근데 사망을 했으니 이런 걸 자주 알겠죠.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되니까 상속 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요 상속은 자식놈에게 이전이 돼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 부자지간에도 소유권이 넘어간 데 있어서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와요. 나중에 물건 배우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직접 들어가는 건 위에 거지만 밑에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왜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이제 매매 같으면 보세요. 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뭐 생기고 이행기 돌아 의무 이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가요. 그런데 요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1000만 번 매매하고 토지 인도하고 잔금 다 줘도 뭐 없으면 소유권 안 넘어가요. 등기하는. 그렇죠.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지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은. 그런데 상속의 경우는 안 그래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상속인의 이전이 안 되더라도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간다는 거. 이 차이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통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등기까지 반드시 해야 소유권이 매수로 넘어가요.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고. 근데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게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데 왜 이 경우는 등기 없이 소유권 넘어가도록 되어 있을까요? 오늘 배움과 관련이 있어. 왜 이 사람이 사망하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자식놈에게 안 넘어가라도 바로 소유권 넘어가냐면 등기 없이도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 넘어가 버려. 요 매매구는 등기야 소유권 넘어가고. 왜 이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오늘 배운 거 동원해 보세요. 갑이 사망했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되잖아요.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요때 요 토지에 대해서 요 매매처럼 등기가 상속인에 이전돼야지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뭐 문제점 하나 생겨버려요.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소멸했어요. 더 이상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상속인에게 소유권 넘어가기 위해서 이 경우도 이 경우처럼 등기하지 소유권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아무래도 등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초상도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 이전하기 전에는 자식놈은 소유자가 그러지 아닌 걸로 되어버려. 그럼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상속인은 등기 전 못 받았으니까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소유를 해야 돼? 이런 문제점이 생겨.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가 생겨본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이거는 국가 소유가 될 수도 없는 거. 그럼 이